사실은 왜 끝나면 이게 챕터별로 내용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좀 간 게 있는데요. 4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냐는 표정인데. 이 자료에 제일 고민이 여기 있어요. 앞에서 진짜 재밌는 내용을 했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 내용의 기업이 사실 아까 그 장외 기업 그런 게 있을 뿐이고 없죠. 네. 그래서 그리고 종목은 휠라코리아, 뭐 FNF, 그다음에 한섬 뭐 이런 우리가 커버리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해놨는데 종목들 얘기 그래서 의료 담당자로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사실 뭐 산업이 한국에 럭셔리가 없고 그런 렌탈이나 리세일이 이제 외국에서 커지고 무시할 수 없는 소비 시장의 트렌드이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이 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리세일이든 럭셔리든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중국 지역 그리고 이런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좀 요즘에 작년부터 2018년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막 구매를 하고 관심 있게 보는 품목이 의류 중에서도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은 중국의 모멘텀 무시할 수 없고 소비주요 계층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맞고 이런 산업 섬유 의복 트렌드로 봤을 때 얘네들이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 거는 신발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휠라코리아랑 FN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두 종목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주가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데 주가 안 올랐으면 모르는데 많이 올랐죠. 휠라코리아는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또 뭐 어떤 뉴스였나? 아까 중국 뭐 그거 제가 아침에 발표한 건데 그래서 휠라코리아 사실 2018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최근 상반기에 고점 대비 한 36%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다. 라고 보고 있는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중국의 풀프로스펙트라는 것을 이제 안타스포츠랑 같이 JV 형태로 이제 보통주 지분율을 15%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 중에 안타스포츠가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 일면서 좀 이런 휠라코리아 주가 조정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양호했지만 휠라 USA가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의 그로스가 40%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1분기에는 100% 정도 나왔는데 2분기에 왜 40%로 갑자기 급감했냐라고 하면서 좀 우려감이 겹쳐지면서 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과도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먼저 안타스포츠 중국 쪽을 보시면 그림 77, 그림 78번 보시면 사실 안타스포츠가 분식회계 논란의 주체이고 이게 진짜 맞다면 얘네들의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러져야 맞는데 오히려 신기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필라가 고생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휠라 IR 제가 탐방 가고 여쭤봤을 때 사실 휠라 측에서 안타스포츠와 관련돼서 뭐 코멘트 하거나 실적을 발표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지분만 들고 있기 때문에 안타스포츠 측을 실적이나 이런 매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따로 콩콜을 챙겨 듣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오히려 매출액이나 영업이 실적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요. 그거랑 같이 주가를 그려봤는데 주가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분식회계 논란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제 매출액을 추정하고 역산하는 과정에서 좀 숫자들이 안 맞지 않냐 약간 이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해서 이슈가 되었던 거고요. 안타스포츠 측에서 바로 이제 IR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주가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 논란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내부 브랜드에 대해서 실적을 발라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발라주기 시작했는데 그림 79번 봐주시면 안타 내에서 휠라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4% 정도가 휠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80번 봐주시면 이제 매장 수도 지속해서 이제 증가해서 이제 출점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 측에서도 휠라가 약간 효자 브랜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휠라가 약간 좀 고마진 약간 좀 하이티어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팔릴수록 안타 스포츠한테도 이익의 마진단의 개선이 유효하기 때문에 휠라 측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사업부가 커질수록 이런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의 안타 스포츠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견조하게 나올수록 휠라는 들어가는 비용 없이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미팅 때 이제 발표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소비 부양책이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수를 견인할 만한 성장 모멘텀 산업으로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강조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2020년까지 8천억 위안 정도 규모를 이제 스포츠 산업 육성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대표적인 안타 스포츠라던가 리닝이라는 대표적인 스포츠 기업들의 주가가 한 4%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정부 정책까지 가세된다면 좀 더 휠라코리아한테도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확실히 톤이 많이 바뀌었지. 왜요? 왜요? FNF 이거 회사가 괜찮더라고요. FNF는. FNF는 제가 탐방을 다녀본 회사 중에 가장 한국에선 보기 드물게 공격적으로 브랜딩을 하고 이제 산업을 키워나가려는 적극적인 회사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얘네들이 되게 잘 하는 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가장 뭐 역시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발 모멘텀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FNF 면세점 가면 정말 알지? 네. 모자, MLB 모자. MLB 모자 같은 거. 그래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 저 중국발 걔네한테 이게 한국 오면 꼭 사야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MLB의 면세점 매출 비중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60%까지 올라왔고요. 또 이런 MLB뿐만이 아니라 MLB 키즈까지 그런 브랜딩의 그러니까. 효과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B 키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세점에서 10% 언더였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5%까지 올라왔고요, 매출이. 그래서 MLB랑 MLB 키즈의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6월 18일 날 이제 중국 온라인 티몰에 이제 MLB가 처음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평균 매출액 한 3천만 원 정도 꾸준히 매출 나오고 있고요.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 했다라고 하고 이런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갈수록 좀 더 숫자로 잡히게 되면은 중국 쪽에 이런 모멘텀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NF 측에서도 사실 온라인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중국 상해 쪽에 한 2군데 정도 매장 출전 계획 났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8월 말에 MLB 매장은 원래 홍콩에 있는데요. 키즈 매장은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8월 말에 키즈 단독 매장 플래그십 스토어 침사추이 지역에 냈고 여기서 반응 보고 좋으면 또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면세점 매출 좋고 해외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진출 모멘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MLB 하면은 보통 모자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래서 모자에 좀 너무 품목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얘네들이 또 신발이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봤을 때 MLB나 이제 디스커버리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MLB랑 디스커버리 모두 이제 연간 가이던스 대비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다 신발 판매 매출액이 호조를 보이면서 마진단이 거의 의류 수준 정도로 개선이 됐고요. 원래는 한 자릿수 성장률이었는데 매출 비중이 모자가 60%였다면 50%까지 10% 정도 내려왔고 그 10%가 이제 신발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으로 보면은 신발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중국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FNF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MLB도 그렇고 이게 디스커버리 다 라이센스 딴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 계속 라이센스가 이게 이 회사에 그냥 독점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구조인가요? 한 2027년까지 계속 계약이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뭐 단 한 번도 뭔가 여태까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문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면 지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저도 궁금해서 드렸는데 이거는 뭐 계약상 그거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월 매출에 연동해서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M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 매출이 잘 나올수록 그만큼 수수료도 더 많이 나가는 구조고 이게 회계상으로 인식되는 거는 이제 판관비 쪽으로 인식이 됩니다. 한섬이나 LF는 뭐 그냥 그렇지 않아? 한섬은 그냥 뭐 꾸준히 뭐 근데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내가 지친 거 같아. LF는 너무 사업을 다합한 건가요? 저는 LF가 좀 약간 준비를 하면서 이게 패션 회사인지 아니면 그 얘기들은 많이 네. 그러시다 넘어가고 리얼 한번 아까 언급 안 한 부분이 있다면 잠깐 해볼까? 리얼이 상당히 거의 다 언급을 해드려. 하기 싫으니까 막 아니에요. LVMH는 LVMH 해드릴게요. 네, 그 마지막에 그 LVMH랑 네. 우리 그저 캐링인가 구찌 갖고 있는 애들 네. 그거 그리고 제가 빠르게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LVMH 캐링 버버리를 실어놨고요. LVMH 정말 전문가예요. 보니까 막 페이지도 아까 보니까 저기 한섬은 두 페이지 해놓고 여기는 막 10페이지씩 해놨어 지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사업부가 너무 많고 그래요? 브랜드 LVMH 그래. 하지 말고. LVMH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좀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그게요.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이 좀 기타 이제 뭐 패션 잡화, 뭐 화장품 유통, 뭐 음료 주류, 뭐 주얼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의 웬만한 명품 브랜드는 다 LVMH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분기 실적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한 부분은 패션 잡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 잡화 쪽에서도 그 브랜드는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루이비통이랑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 매출이 너무 잘 나와주면서 이제 LVMH의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뭐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명품 브랜드가 요즘에 좀 트렌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누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가 되고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구찌, 캐링이 그렇게 주가가 갔던 것도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률을 끌어왔던 것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이제 새로 영입한 효과에 있고요. LVMH가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이유도 사실상 루이비통의 귀환이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아무래도 소비 주력 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좀 올드한 것보다는 이제 좀 이런 스트릿 패션이라던가 뭐 슈프림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감성을 좀 덧입혀서 이제 아예 새롭게 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버질 아블로가 누구냐면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초의 흑인 디렉터예요.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이건 얘는 따로 자기 브랜드가 있거든요. 오프화이트라고 지금 밀레니얼 세대한테 가장 핫한 스트리트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CEO이자 이제 디렉터인데 루이비통이 생긴 164년 이래로 처음으로 수석 디자이너를 흑인을 고용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더군다나 명품 기업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에 있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버질 아블로가 영입한 이후에 남성복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분기 영업이익 기준이 루이비통에 남성복이 있어요? 남성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 그리고 근데 그 매장을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남성 라인을 남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트리트 캐주얼 무드가 이제 유니섹스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얘들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액세서리라던가 백 그리고 의류 이런 것도 가장 작은 사이즈는 여자들의 구매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질 아블로가 이제 디렉팅한 제품들이 다 완판이 되면서
이제 루이비통의 이런 남성 라인의 매출이 한 30% 이상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계속 되게 특이해요. 루이비통이 되게 올드하고 그런 브랜드였다면 뭐 야광을 입힌다던가 뭐 이런 반짝이는 소재를 입힌다던가 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를 좀 자극을 하고 있고요. 슈프림이랑 콜라보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루이비통한테는 이익적으로 모멘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디올 같은 경우는 디올도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한물간 브랜드로 이제 생각이 됐는데 앞서 말했듯이 밀레니얼이 진짜 키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런 레트로, 이런 빈티지 이런 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90년대 출시한 백이 있거든요. 디올의 새들백이라고 이 엄청 오래된 백인데 이것들을 다시 재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고풍의 유행을 좀 선도를 하면서 크리스찬 디올의 매출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에 기여를 한 애들이 디올이랑 루이비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셀린느도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 셀린느는 청담동 가다 보면 셀린느 이렇게 막 매장 있잖아요. 그렇죠. 네. 셀린느도 엄청나죠. 갑자기 한숨을 쉬어. 셀린느는 또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0년 동안 이제 가지고 왔던 이제 PB 파일로라고 거의 여성복의 최강자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 라인이 나오면 백이고 슈즈고 다 완판이 됐는데 이분이 그냥 돌연 업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셀린느의 수장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기존의 생로랑에 있던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셀린느 스타일을 좋아하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풀 좀 많이 꺾이면서 이건 달 악재네. 그래서 올드 셀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거 어디 가서 찾지? 약간 이런데 그게 바로 올드 셀린. 야, 나도 네. 아는 척 해야겠다. 근데 그 수요가 저는 캐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주식보다도 이게 왜냐면 명품 분석하면 잘할까지. 그 캐링이 캐링 넘어갑시다. 네, 캐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요. 캐링에 이제 보테가 베네타를 봐주시면 돼요. 저는 근데 우리 하우스의 보테가 베네타의 매니아는 최모 애널리스트라고. 근데 사실 양복부터 모든 지갑 다 보테가. 보테가 베네타도 되게 올드하잖아요. 되게 아저씨 브랜드고. 올드. 아니 아저씨 브랜드고 지갑 그냥 다 여의도 다니면 다 지갑 보테가 베네타 나도 아저씨잖아요. 근데 이 보테가 베네타가 저는 되게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캐링그룹에서 보테가만 빼고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보테가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고 2020년이 되면은 좀 탈바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올드 셀린 있잖아요. PB 파일로 걔의 오른팔로 있던 이제 다니엘리가 이제 보테가 베네타로 작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보테가 베네타가 이제 브랜드를 전반적으로 리뉴얼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 영입을 했고요. 그 올드 셀린의 수요가 아마 보테가 베네타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페이지를 좀 제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1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172번이 올드 셀린의 이제 대표적인 클래식 박스 백이고요.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 대표적인 거. 그리고 173번이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리라고 PB 파일로랑 같이 한 7년 정도 일한 셀린의 2인자예요. 2인자를 얘네들이 영입을 해서 이제 브랜드 리뉴얼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백들이 굉장히 좀 분위기나 이런 라인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PB 파일로의 추종자들의 공백을 이제 보테가 베네타가 채워준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브랜드는 여자들에게는 보테가 베네타이고요. 실질적으로 매장을 가보면 이 백은 구할 수가 없어요. 다 완판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컬렉션이 더 기대가 되고 이런 셀린느의 추종자들의 수요가 보테가 베네타로 온다면 캐링그룹에서의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링 그룹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지시면 괜찮겠네. 캐링이 사실 이 캐링, 루이, LVMH, 버버리가
주가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방향성이 엇갈렸는데 LVMH는 계속 잘했던 애니까 좋았고 버버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냈지만 그래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고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도 브랜드 리빌딩을 진행 중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때문에 빠진 애는 캐링이 유일한데 사실 그 빠진 이유가 구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찌가 이제 전체 매출의 한 63%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캐링에서. 근데 캐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구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구찌가 2년 동안 매 분기 한 4-50% 성장률을 해왔던 브랜드인데 그것도 되게 대단하죠. 그래서 엄청난 거지. 이게 어떻게 분기에 40%? 근데 지금 구찌가 이번 2분기 매출액이 성장률이 20%밖에 안 나왔다. 20%라고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워낙에 좀 기고 효과가 높기도 했고 트렌드가 사실 구찌가 저무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떴던 거는 되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알렉산드로 미켈레라고 얘를 영입하면서 구찌가 확 뜨면서 캐링이라는 그룹이 살아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러한 알렉산드로 미켈레 라인이 이제 좀 식상하고 이제 너무 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찌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서도 좀 판매가 다른 브랜드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캐링 그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제목처럼 굳이 구찌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 브랜드들이 충분히 좀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얘네들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은 구찌의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건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이런 성장률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좀 브랜드의 정상화 이제 열기가 식어가는 정상화 단계다라고 하면서 좀 너무 이른 이런 판단에 의해서 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 하면 되게 올드한데. 그러니까 좀 너무 버버리 저 지금 입고 있는 옷 버버리거든요. 아 들어보세요. 근데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한테 성질이야? 제가 일부러 이거 자료 때문에 산 거예요. 막 이래. 어이없다. 야 진짜 내가 만약에 자료를 위해서 무슨 데이터를 샀거나 이거 예전 옷을 계속 샀다고 나한테 자료비라고 주장을 하지 내가 진짜. 아니 데이터도 샀죠. 데이터도. 알았어. 네. 다음에 얘기합시다. 방송 듣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버버리는 또 제가 너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만 얘기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 실적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국의 대표적인 헤리티지 브랜드고 굉장히 오래된 버버리예요. 그리고 저는 버버리의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되게 올드하다 생각했고 그냥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입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그런 옷이에요. 브랜드인데 가격이 싸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이런 늙은 이런 걸 사야 되지? 나이 드게 죄냐? 맨날 늙은이라고 나와 진짜.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안지나 영걸 얘기하니까 되게 안지나 영걸 예뻐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막 늙은이나 근데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를 꼽으라면 이제 구찌 다음으로는 버버리고요. 네. 버버리가 실질적으로 얘네 회계 결산 기준이 3월이라서 좀 다른 브랜드와는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브랜드 리빌딩이 진행 중에 있고 2020년에 가면 이러한 효과가 숫자로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상 누구를 영입을 했냐면 리카르도 티시라는 이제 지난 지방시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일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을 영입을 했고요. 나 리카르도 티시라서 축구 선수 이름인 줄 알았어. 리카르도 티시라는 남자분이고 사실 왜 럭셔리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을 하냐 이게 다 매출이랑 실적 주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버질 아블로도 그렇고 루이비통에서 한 애들도 그렇고 버버리에서 이번에 영입한 분들도 보면은 되게 스트리트 패션, 되게 어린 애들, 그래? 밀레니얼 세대, 좀 센 이런 감성. 그래서 밀레니얼 지금 자료 마지막에 이해했다. 그러니까 아예 타겟가 얘네니까 얘네 맞춰서 스트릿 패션 가는 거구나. 왜냐면 힙하게 가고 지금. 힙한 거, 힙합 감성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바꾼 거고 구찌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느려 내가 이래서야 이게. LVMH도 그렇고 버버리도 되게 엄청 콧대 놓고
거고 150년 이상 된 거고 되게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을 다 깼잖아요. 그래서 버버리가 진짜 나도 버버리 지금 방금 전에 네. 옷 보고 깜짝 놀라서 그림 180와 183 보니까 네. 버버리가 아니네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리카르도 티시가 영입을 해서 컬렉션을 런칭하지 않아도 주가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15% 이상 올랐고요. 이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로고 이런 플레이, 레터 플레이가 좀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버버리의 로고를 처음으로 만들고요. 기존에 있던 체크무늬랑 이제 변형해서 TB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리카르도 티시의 T자를 넣어서 BT 이 로고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버버리라는 이러한 명칭을 이제 전면에 로고로 내세운 제품들을 좀 발매를 하고요. 제품의 가격대도 기존의 버버리보다는 좀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구매를 이제 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가격대이고요. 이 그린 183번의 이런 파우치 같은 것들도 보면 3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30만 원대라고 하면 사실은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품절이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구할 수가 없어 한국에서? 여기 온라인도 다 품절로 나타나 있고요. 한국에 왜 더 안 찍어 그러면? 품절이야. 그럼 공급해서 만들면 되잖아. 이거를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난 130. 정말 이게 궁금했어. 샤넬백이 없대는 거야. 네. 만들면 팔 수 있잖아 비싸게. 왜 안 만드는 거지? 그 희귀성 그런 명품의 리미티드라는 거를 계속 수요를 자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30페이지 보면 얘네들이 또 리카르도 티시가 되게 영악한 게 뭐냐면 제품을 공개하는 방식도 기존의 이런 럭셔리 애들과는 달라요. 보통 SS 시즌, FW 시즌에서 이제 뭐 서울, 파리, 밀라노, 뉴욕 이래서 패션위크 열어서 제품 공개 쫙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얘는 그림 184번 보시면 얘가 리카르도 티시입니다. 축구선수인 줄 알았다. 잘생겼죠. 야, 축구에서 뭘 어이가. 네, 잘생겼죠? 이분이 이제 공개를 해요. 나 오늘 내 제품 하루 동안만 공개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 이 시간 아니면 이 제품 못 사. 그래서 버버리를 이제 제품을 드랍한다고 해요. 그래서 드랍 방식으로 매달 17일인가? 뭐 목요일마다 매월 17일 날 드랍 방식으로 나 이번에 이 제품 나온다라고 이제 예고를 합니다. 윤종신의 월간 윤종신. 네, 맞아요. 그런 방식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애들은 막 기다렸다가 온라인으로 막 접속하면 서버 다운되고, 제품 완판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효과를 보이면서 이제 버버리 매장을 제가 가봤는데,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기존 라인을 좀 싸게 이제 세일 폭을 할인을 해서 재고 소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재무제표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그로수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리카르도 티시 제품 침투율이 한 50% 이상 됐고요.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거의 100% 이 라인으로 채워질 거고, 이제 신제품은 그냥 없어요. 늘 그냥 웨이팅 걸어놔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TC 라인에 이런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LVMH, 캐링, 버버리를 올해 초를 이제 100으로 연간화해서 보면은 버버리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뻔했던 명품 업체들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네요.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편견을 깨고 흑인 애를 고용을 했다는 건 그 프랑스 애들이 얼마나 이게 또 편견이 뭐냐면 난 저 옷이 예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버버이라고 말을 듣고 났더니 되게 럭셔리해 보이는 거야. 야 이게 옷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입어서 올드하면서 좀 약간 그랬는데 버버이라고 말을 딱 듣고 났더니 옷이 되게 레이스가 티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티시 심부름. 리카르도 티시고요. 보면은 버버리를 내세우지 않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없겠지만 산업의 변화를 좀 보자는 거죠. 의류 산업도 아까 렌탈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있고 좀 다시 언어들을 파는 시장 가고 분명히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들으신 분 중에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아마 세미나 요청들이 들어오시면 안진아 연구원한테 주신 얘기보다는 명품 얘기 들으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상식이
뭐가 좋은 거고 그리고 선물 같은 거 고민하실 때 아니나 영화도 바로 그렇고 지금 바로 연락 바로 와야 저도 하겠습니다. 주식도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도 잘하죠. 근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굉장히 공들인 자료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생하신 것 엎드려서 같습니다. 시간을 길게 간 거니까 오늘도 원래 내가 막 성질을 냈는데 세미나 있다 그래서 오늘 못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세미나 네. 취소하라고 해서 미디엄 청취자 우선 먼저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나왔잖아요. 나오고 한 블로그 분이 이거 분명히 이리온 할 것 같다고. 뭐 하지 그거 자료 나왔어. 그러니까 뭐 기대하고 대단하고 있다고. 네, 아 자료가 너무 좋다고. 내가 이 그렇게 자리에 기대한 건 얘기하시더라고요. 표지예요. 다시 봐도 네. 표지는 잘 만들었어. 전 표진 올드셀린. 나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었어. 네. 올드셀린. 오케이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오너라 이리오너라, 이리온.